네, 안녕하십니까. KBS 광주 신년기획 2016 대전환 AI로 여는 광주 전남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유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AI, 인공지능은 이제 기술을 넘어서 지역의 산업과 행정을 바꾸고 우리의 삶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요.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광주 전남의 현 상황 짚어보고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I 2016 트렌드의 저자인 김덕진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지역의 AI 인프라 기반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김종원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2026년 새해를 맞아서요. KBS 광주방송총국이 지역민과 가장 먼저 짚어보고 싶은 화두가 바로 AI 대전환입니다. 도대체 AI가 뭐길래 대전환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걸까요?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AI, 인공지능이 뭔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컴퓨팅 센터, 이 시설들의 차이점은 뭔지, 거기에 CPU, GPU, 또 최근에 광주시가 주목하고 있는 NPU까지 이런 용어들이 좀 헷갈리고 또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덕진 교수님이 지금 꼭 알아야 할 AI 용어와 트렌드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AI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생성형 AI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보통 AI의 3단계 혹은 최근에 말하는 3가지 유형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할 것은 생성형 AI입니다. 우리가 보통 챗GPT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이 말하는 것이죠. 질문을 주면 답을 만들고요. 글도 쓰고요. 그림도 그리고 또 영상도 만들죠. 자, 두 번째는요.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 에이전트 AI입니다. 목표를 줬다라고 하면은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을 끝까지 해내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일정 관리를 한다든지 문서를 처리한다든지 의사결정에 보조까지 맡는 뭐 이른바 개인 비서형 AI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단순히 도구를 넘어서 운영을 하는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영역 역시 중요하죠.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이제 AI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하는 AI로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공장, 그러니까 바로 이 광주 전남이 집중하고 있는 산업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는요 이제 연구실 안에만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바로 성과를 내야 되는 일종의 산업 기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간부터 AI는 개발 경쟁을 넘어서서 누가 더 잘 쓰느냐의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진짜 격차를 만드는가? 그 핵심은 실제로 AI를 작동시키는 인프라입니다. 이 역할을 맡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컴퓨팅 센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컴퓨팅 센터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데이터 센터니까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보관소다라고 하면요. 컴퓨팅 센터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AI의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시키는 초고성능 연산, 그러니까 계산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비유를 하자면 데이터 센터는 일종의 창고 수준이었다고 치면 컴퓨팅 센터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AI를 키우는 두뇌 공간, 이 두뇌 공간을 두고 광주와 전남이 최근에 뚜렷한 전략을 선택했죠. 먼저 전남은요, 이 재생에너지 잠재량 전국 1위잖아요. 그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해남,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대규모의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을 할 때, 또 AI 모델을
훈련시킬 때 쓰는 게 바로 이 GPU입니다. 최근에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와 SK가 협력을 했죠. 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최종 후보지 논의까지 전남은요, 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AI 학습 거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GPU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GPU 받겠다고 줄 서 있다라는 얘기. AI를 학습시키는 핵심 칩을요, 일종의 엔비디아 같은 소수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런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AI를 뭔가 학습하고 쓰고 싶어도 칩이 없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나 공급, 기술 방향까지 외부에 있는 변수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최근에 광주는 다른 선택지를 내놨습니다. 광주는 AI를 더 크게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AI를 실제로 쓰는 방향, 그러니까는 현장 적용과 상용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 NPU 중심의 AI 컴퓨팅 전략입니다. GPU는요, 성능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잘하는 범용성 면에서 AI 분야를 솔직히 말하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분명한 한계도 있는 것은 또 맞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NPU는요,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쓰임새를 여러 가지로 넓히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특정 AI 연산만 집중하는 칩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렇게 만든 칩이 바로 NPU라는 것입니다. 이 집중이 강점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AI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학습을 해서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들이 많이 학습되어 있으니 그 학습 가진 GPU를 썼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하거나 운영할 때는 최적화되는 NPU를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PU를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 자율주행차가 움직일 때 지연 없이 장애물을 인식하고 가야 되잖아요. 또 스마트 공장에서 만약에 이상 징후가 있다, 그럼 그걸 즉시 감지해야 되는 이런 실시간 판단이나 빠른 반응이 요구되는 AI 추론 과정에서 NPU를 쓰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다소 좀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졌던 AI 산업 전반에 대해서 정말 핵심만 잘 찝어서 요약해서 잘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광주, 전남을 포함해서 대구, 울산, 제주까지 AI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AI 산업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 김종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광주가 지난 5년 정도 좀 더 되네요. 이런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해 왔었는지 한번 잠깐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18년도 광주과학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집적을 통한 어떤 인공지능 중심 도시의 어떤 구상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컴퓨팅 지원을 두고 그거에 대해서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 이런 실증 분야, 저희가 지역에 잘해서 산업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걸 만든 부분에서 어떤 기반을 만들면 그 기반 위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창업 생태계, 이런 모습으로 만드는 게 AI 집적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적단지가 저희가 2020년부터 1단계 사업을 통해 5년간 지금 펼쳐졌고요. 저희가 하는 첨단 3지구, 빅그린 산단, 에너지밸리, 도시 첨단 국가 산단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경제자유구역 해가지고 인공지능에 집적할 수 있는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보시면 D점 센터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사실 핵심 기반이잖아요. 현재 이곳에서는 한 2,500장 정도의 GPU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500장의 GPU는 요즘 국가에서 많이 얘기하는 26만 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숫자지만 현재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25만 장이 가동될 거에 대한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광주가 먼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그거를 지원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방향성에 대해서 볼게요. 광주가 모든 분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분야의 선택이 필요하고요. 분야의 선택에서는 저희가 아까 했던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요즘 자동차라는 용어 대신에 좀 더 멋있는 용어로 모빌리티, 자율주행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그다음에 저희 헬스케어,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화 전략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2단계 AX 실증밸리 얘기를 들으셨나요? 예, AX 실증밸리라는 거는 이제 내년부터 다음 단계에서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연결하는 걸로 이제는 도시 차원으로 실증을 해보자. 그래서 AI 산업에 대한 인프라 부분, 그다음에 그거의 실증을 저희 광주, 전남, 그리고 광주가 그거의 약간 테스트베드 역할, 그다음에 후방 지원 이런 구조로 정리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방금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네. 살펴봤는데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도로에서 자율차가 다녀야 되는데 실제로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런 기술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행 게임, 레이싱 게임 같은 거 해보셨죠? 그거 해보면 좀 이렇게 운전하는 건데 지금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인공지능 모델이 사람 대신에 운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자율주행이 가능한지를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가상적인 부분에 했던 걸 갖다가 대형 시뮬레이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실제 차에 타고 있는 상황을 재현되는 거고요. 실제 차가 굉장히 어려운 도로를 차선을 잘 유지하면서 아니면 사람들이 나와서 정지하면서 쓸 수 있는지를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거. 실제 차의 움직임이 반영되면서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사고를 순간을 만들어내도 가능합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상에. 그래서 하는 부분에서 이제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한 단계 1차적인 완전 순수한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이 대형 시뮬레이터는 보조적인 확인 작업, 그리고 최종적인 차, 그리고 나서 이제 차들이 보급되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자율주행이 좀 퍼져나가는 단계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부분에서도 광주가 실증 도시로 또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뭐지? 이만큼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얘도 똑같거든요. 넓어가지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심장 초음파 자체가 검사 시간이 길고 또 심장 초음파를 수행할 수 있는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면 초기 검사부터 검사의 마지막 결과 레포트를 얻는 데까지 인공지능이 자동화해 줌으로써 기존의 검사 대비 70%의 시간적 효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송출된 화면을 토대로 AI가 지금 어떤 심장 모양을 찍고 있는지 자동으로 분류를 해줘서 오른쪽 목록에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측정된 값을 바탕으로 추후 레포트 최종 결과에서 이제 이 환자의 심장 상태가 어떤지를 판별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AI를 통해서 이 측정하는 과정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안착을 한다면 부족한 의료인들과 더 고령화된 사회로 가는 인류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하나의 밑거름이 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공지능을 통해서 병을 진단하고 그런 걸 넘어서서 네. 이제 거의 치료까지 해서 결국에는 도시민 전체, 시민 전체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기술을 확장해 나가는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는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게 발전해서 넘어갈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 심장 때문에 쓰러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빨리 응급 상황에 대처를 해줘야 되겠죠. 병원하고 이 구급하는 시스템 이렇게 다 움직이는 교통 부분들이 다 동시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일 수 있던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하는 인공지능 도시가 된 광주에서는 그거를 갖다 해낼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더 빠르게 저희가 그 문제를 풀어서 골든 타임을 갖다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시민들의 하나하나를 안정을 시키는 이런 도시의 모습을 발전하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 시민 여러분들께서 내 건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잘 돌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전남으로 시선을 좀 돌려서요.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할수록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막대한 전력이 에너지를 어디에서 가져올 건가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김덕진 교수님께서 사실 전남 지역이 또 풍력, 태양광을 통해서 엄청난 재생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인공지능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해 10월이었죠. 저도 이 뉴스 보고 상당히 놀랐었는데 SK가 이 전라남도에 오픈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공동으로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한 거예요. 이게 좀 상징성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AI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한국 안에서도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수도권이 아니라 전남을 직접 선택했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요, 이 삼성 SDS를 중심으로 해서 뭐 네이버, KT, 카카오 등이 같이 참여해서 컨소시엄을 꾸렸거든요. 바로 해남 솔라시도에 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입지 후보로 단독 이제 응찰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총 2조 5천억. 그죠? 2030년까지 GPU 무려 5만 장을 구축하는 이 국가 핵심 AI 인프라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정말 전국에 있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다 이 데이터 센터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전남일까라는 거겠죠. 앞서서도 이제 MC님께서 얘기 주셨지만 AI를 하기 위해서는요, 전기가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이 전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긴다라고 나올 정도로 아무리 데이터 센터 지어도 전기 없으면 못해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남은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가장 큰 지역이잖아요. 풍력하고 태양광을 합쳐서 잠재량만 444기가와트가 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한전과 협약을 통해서 솔라시도 일대에 이제 154kV급 변전소가 2028년까지 이제 구축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갖는 기대 효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면 초기에 20메가와트 규모만 보더라도 이게 경제 효과가 약 5천억 수준이고요. 고용 효과 어쨌든 만들어야 되니까 1,500명 이상 수준의 고용 효과가 나올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1기가와트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45조에서 60조 원. 또 고용 역시 최대 4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앞서서도 자, 데이터 센터가 이곳에 지어지면 전국에 있는 연구 단지들이 다 이쪽으로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단일 시설 효과로 끝난다는 게 아닌 것이죠. 데이터 센터 중심에 아무래도 AI 기업도 있고요. 또 관련돼서 MPU 만드는 반도체 공장도 필요할 거고요. 연관 산업이 함께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남의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이 광주의 역할하고 바로 맞물린다라는 것이죠. 광주는 AI를 연구하고 실제 써보는 실증하는 걸 하고요. 자, 전남에서는 그 AI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랑 전남이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묶이는 하나의 AI 생태계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관객분들도 그렇고 TV를 통해 보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할수록 내 삶도 발전하고 있나? 라는 데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어요. 네.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다고 일자리가 늘었나? 아니면 뭐 청년 실업률이 줄었나? 혹은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나라고 하면 약간 그 부분에서 물음표가 제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좀 기술의 발전과 내 삶의 변화가 좀 크게 와닿지 않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교수님? 아직까지 AI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았을 뿐이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AI는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현장을 바꾸고 있는 영역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농업 분야를 이렇게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농업하면은 뭐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걸 이미 넘어섰고요. 현장에서는 AI가 농사의 방식뿐만 아니라 아예 생산성 또 소득 구조까지도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남 고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AI 농업의 현장 함께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온도, 습도 알려줘. 높은 습도나 낮은 습도 그리고 높은 온도 같은 작물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을 인공지능이 먼저 확인해서 알려주고 저희는 예찰하는 방식으로 온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병해충이 발생한 뒤에 저희가 방제를 했다면 인공지능이 있는 프로는 저희가 먼저 사전에 방제를 하여서 그런 병해충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스피커하고 마이크를 달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진이야 지금 오늘 어때? 물어보면은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쫙 얘기를 해주는 거죠. 늦췄다가 찼다가 막 이렇게 다 설정이 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값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데이터가 이거 공부하는 데이터예요. 아 과거에 누군가가 청년농이 이렇게 제어했네. 디지털 트윈 환경이라고 부르고요. 스마트팜을 디지털 트윈화 시켜놓은 겁니다. 이걸 보고 농민들이 아 지금 병충해가 발생할 확률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맞춰 가지고 제어 장치들을 동작시키며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AI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프롬프트로 입력하면은 바로바로 그 결과가 나와주는 부분이 저희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겁니다. 미래에는 AI 서비스와 농민이 같이 동반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미 농업 분야에서 정말 AI가 생각보다 훨씬 더 네. 빠르게 진화하고 있네요.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AI들이 도입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땅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자율주행 트랙터나 아주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량으로 하는 작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섬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도 좀 작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키우기 때문에 그만큼 AI가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 섬세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AI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주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농업 분야를 넘어서서요. 실제로 이 공장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AI가 결합된 피지컬 로봇, 그러니까 몸이 있는 로봇인 휴머노이드가 공장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은 피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난 2024년 말쯤에 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광주 AI 산업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일반적인 분들이 못 들어가는 오. 좀 이제 비밀의 단지 이걸 좀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광주광역시의 CCTV 통합관제센터였거든요. 그때 봤을 때 상당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AI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걸 누가 써줬어야 그래야 어디 가서 저희는 이미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살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운영을 테스트해주고 실증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국산 AI 반도체를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을 해서 장기간 실증 테스트를 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현장을 제가 보고 왔는데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설정된 구역 내에서 폐회나 쓰러짐, 화재 그런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바로 캐치해서 알림창으로 띄워주고 있습니다.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00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영상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한 거의 10배, 20배 정도의 처리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집을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되신다고요? 인상착의는 KP-X15에 빨간색 파카를 입으셨고 등산모자, 마스크 착용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입니다. 관내에 실종자가 발생하였는데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았습니다. 현장에 긴급 출동 요청합니다. 네, 현장으로 지금 즉시 순찰차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관제 방식이 전수관제에서 선별관제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관제원이 수백 개 화면을 직접 돌려보면서 위험 상황을 일일이 찾아야 했지만 지금은 AI가 먼저 이상 행동을 감지해 알려주고 관제원은 그 알림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상황 전파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네, 사실 정말
알게 모르게 제 삶 속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도 확인하셨고 저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어떠한 사람의 특징들만 알고 있으면 이 동선을 체크해서 후보군을 뽑아주고 그 후보군인 사람들을 직접 거기에 있는 탐지원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이런 거야말로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스마트 시티, 우리 시대에 필요한 AI가 아닐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제가 CCTV 기술을 보니까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증까지 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AI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GPU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칩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NPU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로 저 NPU로 CCTV 1000시간 돌려도 괜찮은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000시간을 돌려본 경험이 없으면 해외 수출을 하더라도 어려운 겁니다. 이런 NPU 기반의 실증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한다는 건 우리 광주에게도 참 좋고 좋은 큰 경험이 되고 그 칩을 만드는 국내 AI 회사들에게는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랑 전남 지역 산업 현장에서도 실제 뭐 피지컬 AI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사례가 있을까요? 무인 공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동화돼서 사람이 없는 공장들은 제법 있습니다. 이게 첨단 제조 현장에서는 사람이 그 생산 라인에 직접 처리하고 뒷부분에 빠져 있는 상태고요. 다만 지금 이런 부분에서 공장 자체가 운영이 될 때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하는 이런 자동화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로봇들이 그 사이를 메워주면서 더 다음 단계의 자동화된 공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전 세계적 빌드도 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 많이 시도가 되고 광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산업 현장에서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모빌리티 부분을 생각하면 결국은 자동차고 자동차를 갖다가 만들 때 저희가 하는 AI 기술이 어느까지 되느냐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지금 현재 공장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있느냐 이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공장 자체가 운영되는 게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인데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그거를 갖다가 좀 더 AI화된 좀 더 팩토리입니다. 요즘은 신형 공장들을 최신 공장을 지을 때 트윈부터 만듭니다. 네. 트윈부터 만들어서 트윈을 해가지고 이런 공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생산 라인을 세팅하고 하면은 생산에 지장이 없는지 어떤 효율적인 배치가 됐는지 이런 것들 다 해서 기본적으로 플래닝 단계부터 트윈이 가동되고 플래닝된 가동된 상태에서 AI 기술 요소가 적절히 배치되고 지금 얘기하는 로봇 이제 좀 있으면 휴머노이드까지 투입되는 그런 자동차 공장 모습이고 그 모습이 지금 현대자동차가 하는 미국 공장에서 그 모습이 이제 하나씩 실현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저희 이제 한국에서도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넘어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교수님과 이야기를 쭉 나눠 보니까 정말 AI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뭐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의 일상, 도시의 삶을 바꾸는 정말 핵심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정말 그 도시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그 새로운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서 광주 전남은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AI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보통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인재,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쨌든 데이터 센터도 생겼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데이터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인재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AI를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거를 뭔가 세팅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 AI 전문가라고 하면 정말 뭐 천재 같은 개발자 몇 명만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인재라는 건 AI를 만들 줄 아는 인재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AI와 함께 일할 줄 아는 인재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AI 경쟁력이 제가 볼 때는 기술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 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먹어서 그 기술을 현장에서 얼마나 잘 쓰느냐 이런 쪽으로 좀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 기술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시청자분들도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선을 좀 객석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강의 들으면서 또 AI에 대해서 궁금증 생기셨을 것 같고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질문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민원입니다. AI 시대가 오면 아마존 사례처럼 단순 반복 업무가 정말 사라지는지 또 그렇다면은 어떤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 요즘 청년들 취업이 정말 안 돼서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로봇이 일하면 되니까 사람의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 정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단순 반복 업무는 좀 사라진다라기보다는요. 자동화의 뒤편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던 일이 이제는 기계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의 일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 처리하기 어려운 예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외 상황들을 판단을 하고 전체 물류 흐름을 관리를 하고 품질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좀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시대에 새로 생기는 일자리라고 하는 게 직업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기보다는 직업은 유지가 되는데 역할의 성격이 좀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어떤 걸 하느냐, 어떤 역할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가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크게 늘어날 역할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AI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AI가 그냥 결과물을 냈다고 그냥 그대로 쓰는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진짜 현실에서 적합한지를 검증을 하거나 보정을 하거나 최종적으로 사용할지 판단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AI한테 일을 잘 시키는 사람들도 되게 필요한 역할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져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일을 맡겨야 효율이 높아지는지 이 자체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전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오히려 강화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MC님처럼 공감하고 설득하고 그죠? 책임지고 창의적인 판단하는 이런 것들은 계산만으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역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일, 내 생각을 한번 잘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일에 어디까지가 자동화될 수 있는가라는 걸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감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거는 반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AI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AI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야 라는 걸 잘라서 점검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이제 두려움의 시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내 자신을 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AI를 바라보신다면 이 변화가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AI와 내가 하는 일을 구분하고 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종의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언제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화이팅과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에서 이제 AI 관련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형우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하고 인사이트에도 큰 도움이 되었는데 사실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해남에 유치가 되고 광주가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막대한 자본들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더욱더 AI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비단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이나 아니면 AI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팀들이 있다면 이 팀에게 그리고 저희 같은 작은 기업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나 환경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일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AI 산업이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도가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좋은 서비스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내가 AI 인프라가 많다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러겠죠. 근데 지금까지 제일 안타까웠던 게 우리나라 연구도 비슷한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GPU가 모자라서 정말로 극단적으로는 PC방 가가지고 작업했었던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GPU가 중요하고 GPU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가설을 제대로 되지 않은 GPU로 돌릴 때는 정말 극단적으로 1년 걸리는 게 내가 좋은 환경에서 GPU 돌리면 1시간 안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10번의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에서 이러한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스타트업들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가설을 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GPU라고 하는 인프라 자원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쪽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돼서 내가 연관돼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서 내 연관돼 이미 잘 되어 있는 데이터를 받고 GPU를 활용해서 응용하는 사업으로 키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지원 사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뭐 학부모님 계실까요? 네, 계시군요.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2 남학생을 둔 학부모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학부모의 입장에서 AI 시대에 초중고 교육은 무엇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미래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AI를 갖다가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죠. 근데 활용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활용을 잘하는 거는 원리를 알아야 활용을 잘한다 저희가 얘기하고 근데 활용을 잘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걸 써봐야 됩니다. 많이 써봐야 되고 저희가 AI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체험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창의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그려내고 그 서비스가 잘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을 갖다 미리 느끼고 대비할 수 있는 인재로 미래 인재로 끼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또 관객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사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AI 대전환 시대에 막연한 두려움이 기대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도 기대가 되고요. 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얻게 될지도 기대가 되는데 다만 이제 걱정인 건 밝은 미래가 그냥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되는 속도, 방향도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이 밝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 경쟁을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장 경험을 쌓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실증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겼으면 정말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체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명의 연구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우리 창업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있는 AI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서비스를 하려면 역으로만 하면 사용자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써볼수록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나에게 있으면 더 좋구나라는 게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이 커집니다.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많은 플레이어들도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팀을 만들고 움직이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지역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되게 빠른 성장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빠른 성장만큼이나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한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바라볼 때 또 인프라를 바라볼 때도 단순히 그냥 한번 짧게 해서 막
좋은 기회 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운영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들, 또 에너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우리가 장기적인 방향으로 이제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직접 AI 산업 관련한 인프라도 쌓아오고 계신 분이니까 더 기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이 AI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대전환이거든요. 전환은 저는 고생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고생을 할 때 그냥 잘못된 고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전략적이라는 부분은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가는 고생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었을 때 저희가 모든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AI가 되는 거죠. 결국은 도시의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그죠? 그런 AI를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게 공감대가 됐으니까 이런저런 규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릴렉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공사할 때 좀 힘들지만 참으면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시설이 나와, 이렇게 참는 거고, 다 이런 여정을 거치면은 광주가 더 발전하고 우리 미래 세대가 더 여기서는 만족하고 서울로 갈 필요 없고 이런 얘기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경제성 있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합니다. 하드웨어는 NPU 중심의 어떤 하드웨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될까요? 오픈 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있는 컴퓨터들은 90몇 %가 리눅스입니다. 우주에도 리눅스가 나가고 있고, 이게 무슨 얘기야? 가치가 무슨 가치가 있는 거죠? 오픈입니다. 돈을 주고 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이 도시의 인프라에는 그런 어떤 시설하고 장비들은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근간에서 만들어져서 내가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는, 왜냐하면 저희는 도구를 가지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구를 만들어내는 결과물인 서비스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해도 도구는 공유하고 인프라도 공유하고, 다만 이 서비스들은 유니크니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존중을 받으면서 그걸 빌드해 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는 광주 전남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이런 부분을 잘 엮어서 발전시킨다면 저희가 이렇게 계속 바퀴를 지금 돌렸던 바퀴가 힘을 잃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KBS 광주 신년 기획으로 마련한 2026 대전환 일부 AI로 여는 광주 전남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소 어렵게 또 멀게만 느껴졌던 AI 인공지능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통해서요, 광주와 전남 지역이 더 빛나는 내일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라보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도 한층 더 밝아지게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